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끝자락 지표면 아래 700m 지점에서 지진도 아닌 어떤 공식 재난경보도 울리지 않은 상황에서 약 70만 톤의 안반 단면이 갑자기 수직으로 이탈하며 메인 갱도 입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건 광산 입구에서 정체 모를 먼지 기둥이 솟아오른 직후였고 그 순간 지하에 몇 명이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구조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산호제 광산이 위치한 칠레 코피아포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형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의 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하는 구리와 금이 밀집된 광맥지대로 19세기 후반부터 채굴이 시작되어 2010년 당시 기준으로 이미 100년을 넘긴 노후 광산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의 안반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오랜 채굴로 인해 내부에 다수의 공동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위를 수백 미터 두께의 안반층이 덮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였는데 해당 광산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흑사고로 광부 한 명이 사망하면서 광산은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재개장 승인이 내려졌고 이 일각에서는 당시 구리 가격 상승기와 맞물리며 생산재개가 우선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해당 구조는 단순한 기업의 탐욕이나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시 칠레의 광업 규제 체계는 신고 기반 자율감독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감독 인력 한 명이 수십 개 광산을 담당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2010년 7월 붕괴 한 달 전부터 갱도 내부에서 안반이 움직이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 사이에서 위험 신호가 공유되었고 일부는 현장 반장에게 보고를 올렸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위험 신호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누적되는 환경 속에서 산호세 광산 지하 700m의 붕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호세 광산의 내부 구조는 단순한 수직 갱도가 아닌 경사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차량 통행가는 도로가 지하 720m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이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대피소라 불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상 비상대피소에는 최소한의 식량과 구급 물자를 비치하게 되어 있었지만 2010년 8월 5일 당시 대피소에 비치된 식량은 48시간 분량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33명이 머물게 될 경우를 상정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지하 작업자 33명은 굴착공, 기계기사, 전기기사, 차량 운전원 등 실제 지하 운영에 필요한 직종을 고루 갖추고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의 갱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광부들의 직종 구성은 이후 사고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업 반장 루이스 우르주아는 측량 기사 출신으로 지하 도면 해석과 구조물 상태 판독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 이들 중 일부는 점심 교대를 마치고 막 갱도 안으로 들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직후 갱도 내부에서는 지상보다 먼저 섬뜩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지진과는 다른 산 전체가 위에서 아래로 눌리는 듯한 진동이었고 곧이어 거대한 굉음이 밀려왔으며 먼지와 파편이 갱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약 7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 단일 안반 덩어리가 수직으로 이탈하며 메인 갱도를 막았고 진입로가 막히자 광부들은 먼지 속에서 집결 지점을 찾았고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기 통로를 통한 자력 탈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광산에는 비상 탈출용 수직 사다리가 설계 도면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붕괴 직후 확인에 나선 광부들은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할 구간 중 상당 부분에 실제 사다리가 없다는 것을 지하 700m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구조대가 도착한 건 붕괴 당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접근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메인 갱도는 이미 완전히 막혔고 2차 진입 시도 중 후속 붕괴가 발생하면서 구조대는 광산 입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추였습니다. 대대 정비가 투입되기 시작했고 시추공은 지하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시추공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700m의 좌표를 지표면에서 수십 센티미터 굵기의 드릴로 정확히 겨냥하는 건 이론과 실제 지질 조건 사이의 오차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고난이도 작업이었습니다. 8개의 시추공이 연속 실패했습니다. 지하에서 광부들은 금속 파이프를 두드려 소리를 올려보내려 했지만 해당 소리는 700m 위의 지표면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8월 11일 광부 가족들이 광산 입구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텐트촌이 형성되었고 이 공간은 이후 희망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해당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지하 33명의 생산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조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광업기사 안드레 수가레트가 임명된 건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판단은 진입로 복구는 불가능하므로 시추를 통한 생존 확인과 구조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8번의 시추가 실패하는 동안 지하에서는 33명의 인원이 붕괴 직후 대피소에 집결했습니다. 손전등의 배터리는 제한적이었고 온도는 섭씨 32도를 넘겼으며 습도는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어둠과 열기 그리고 48시간분의 식량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루이스 우르주아는 식량 통제를 즉시 시작했습니다. 48시간분의 비상 식량을 최대한 길게 배분하기 위해 개인당 하루 배급량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들에게는 약 48시간마다 참치 2스푼, 과자 1개, 우유 1모금 수준이 주어졌고 해당 배급은 17일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조명 관리도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럭 배터리를 연결해 주기적으로 전등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중장비 차량의 냉각 탱크에 남아있던 공업용수를 여과해 식수로 사용했고 환기 통로로 흘러드는 소량의 신선한 공기를 기준으로 취침 공간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17일 동안 칼로리 섭취량은 생존 최저 기준의 수분의 1수준이었고 온도와 습도는 인체가 장기간 버티기에 생리적으로 한계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몇 명은 탈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정신적 불안정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루이스 우르주아가 채택한 방식은 지시체계가 아닌 합의체계였습니다. 식량 배분, 공간 사용, 작업 교대 등 생존 관련 결정사항을 33명이 함께 논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해당 방식이 집단 내 의견 갈등을 억제하고 심리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립이 길어지면서 일부 광부들 사이에서 외부가 자신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고 지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어떤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정막이 1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표면에서 지하 700m의 특정 공간을 직경 수십 센티미터의 드릴로 관통하는 작업은 이론보다 실제에서 훨씬 더 크게 빗나가는 영역에 속하는데 해당 오차를 만드는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층의 불균일성입니다. 안반의 경도와 밀도가 구간마다 달라지면서 드릴은 미세하게 경사를 이탈했고 그 오차는 수백 미터를 지나며 누적되어 지하에서는 수십 미터 단위의 좌표 편차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산호세 광산의 지질 조건입니다. 경도가 높은 안산암 지층으로 인해 드릴 비트의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채굴로 형성된 공동 구간에서는 드릴이 방향을 잃고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셋째, 정보의 부재입니다. 생존자가 집결한 정확한 위치 좌표는 공유되지 않았고 붕괴 이후 기존 측량 기록 역시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8번의 시추 실패는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수가베트 팀은 각 시추공의 편차를 역산해 좌표를 수정했고 동시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진입하는 세 방향 병렬 시추 이른바 플랜 ABC를 가동했습니다. 지상에 사는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조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작전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고정시키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2일 9번째 시추공의 드릴이 지상으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되었고 드릴 비트 끝에는 빨간 테이프로 고정된 비닐봉지가 묶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손으로 쓴 굵은 글씨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33명은 모두 대피소에서 괜찮습니다. 붕괴 17일째 이 쪽지는 단순한 생존 확인을 넘어 지하의 광부들이 드릴 소리를 자신들을 찾기 위한 신호로 인식하고 그 시점을 포착해 능동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상의 가족들과 칠레 전역의 시청자 그리고 각국 언론에게 쪽지를 통한 이들의 생존 확인은 즉각적인 정서적 전환점이 되었지만 구조팀에게는 작전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생존이 확인되면서 구조 목표는 더 이상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스가레트는 인터뷰에서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들을 꺼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생존이 확인된 이후 구조 작전은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는 지하 700m에 고립된 인원들이 구조 완료 시점까지 생존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의 통로를 해단 깊이까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위해 팔로마라 불린 직경 약 12cm의 보급주부가 운용되었으며 기존 시추공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 통신장비,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소형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었고 8월 25일 카메라가 지하에 도달하면서 광부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지상에 전송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위한 시추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플랜 A는 소형 시추기를 이용한 직경 확장 방식, 플랜 B는 석유 탐사용 대형 로터리 드릴, 플랜 C는 고압 시추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플랜 B가 가장 빠른 굴착 속도를 보이며 주 작전으로 전환되었으나 9월 초 안산암 지층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9월 17일에는 드릴날이 파손되면서 작전이 일시 중단되어 교체 부품 확보를 위한 긴급 물류가 가동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구조팀은 단기 작전이 아닌 장기 유지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심리 전문가 팀이 상주하면서 지하와의 일일 소통 프로토콜이 운영되었습니다. 각 인원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 가족 관계가 개별적으로 관리되었고 지상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에 맞춰 기도 방송과 가족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지하에서는 9월 중순 이후 자발적인 규율이 형성되었고 33명은 하나의 집단으로 기능하는 내부 질서를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구조 전용 캡슐이 설계되었습니다. 칠레 해군 기술진이 제작한 페닉스는 직경 약 54cm, 길이 약 4m의 원통형 구조로 내부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통신 장비, 환경 제어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캡슐은 완성될 통로, 직경보다 최소한의 여유만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경량과의 간격은 수 센티미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0월 9일 플랜 B의 드릴이 지하 622m 지점에서 광부들이 대기하던 공간과 연결되었고 드릴을 두드린 진동이 지상의 계측 장비에 기록되며 접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로 상부 96m 구간에 강철 케이싱을 삽입하는 안정화 작업이 선행되어 즉각적인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케이싱 삽입에는 약 이틀이 소요되었고 10월 10일 밤 최종 안전 점검이 완료되면서 구조 개시는 10월 13일 자정 직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안반으로 인해 캡슐 이동 중 낙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0시 11분 구조용 캡슐 페닉스 2호가 지표면에 도달하며 첫 번째 생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3명 중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한 광고 플로렌시오 아발로스가 첫 탑승자로 선정되어 지상에서 가족과 제외했습니다. 이후 구조는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며 진행되었고 각 광부가 캡슐에 탑승해 지하 700m를 상승하는데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지상에서 의료 점검과 다음 탑승 준비까지 포함하면 한 사이클은 약 1시간 단위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날 21시 55분 마지막 광부 루이스 우르주아가 지상에 도달했습니다. 작업 반장이었던 그는 마지막 순서를 선택했고 지상에서 대기하던 세바스티안 피녀라 대통령에게 구조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다했습니다. 33명을 이끌었고 33명 모두 대통령께 전달합니다. 33명 전원이 지상으로 귀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2시간 37분이었습니다. 이후 10월 14일 지하에서 구조를 지원하던 대원 6명까지 철수하면서 페닉스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2시간에 걸친 구조 이후 사건은 언론에서 기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사망자들은 장기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공포,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일부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영화와 언론 보도, 지원기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광산부지에 기념관이 조성되었지만 대피소 공간은 봉인되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당시 드릴을 통해 전달된 붉은 글씨 쪽지는 현재 칠레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33명이 고립되었던 산호세 광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적이라는 단어로 남겨졌습니다.